자신의 길을 막아선 여군을 오만하게 밀쳐낸 괴팍한 장군은 그녀가 군 전체를 지배하는 냉혹한 설리 여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녀의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극은 그의 썩어빠진 왕국을 잿더미로 만들고 군 전체를 뒤흔드는 피바람을 몰고 온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군 중장 마테오 투의 육군 중장 윤재혁은 자신의 인생이 한편에 완벽하게 지으된 교향곡이라 믿었다. 육군 사관학교 입학부터 별을 달기까지 그의 악보에는 단 한 번의 불협음도 한순간의 쉼표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가장 높고 가장 강했다. 그에게 군대란 자신의 야망을 연주하기 위한 거대한 오케스트라였고 병사들은 그저 자신의 지휘봉 끝에서 움직이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대한민국 군장부 합동특수전사령부 두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하의 최정예 부대인 제5강습 군단 두 제707 특수임무단 통칭 불사조 군단 두 100호 부대의 군단장 단장 자리였다. 그에게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마지막 발판과도 같은 곳이었다. 부임 첫날 그를 태운 검은색 지휘 차량이 합동특수전사령부 투5의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정문을 미끄러지듯 통과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령부의 전경을 격렬 어린 시선으로 훔쳤다. 그의 눈에 이곳은 낡은 영광에 취해 잠든 거인의 성체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성체의 주인이 여자라는 사실은 그의 비위를 더욱 상하게 했다. 합동특수전사령관 강설리 대장 두의 육군 특수전사령관 차설경 대장. 그는 그녀를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었지만 이미 정치군인 운 좋게 유리천장을 뚫은 여자 정도로 폄하하고 있었다. 진정한 야전의 피와 땀을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가 감히 특수부대를 지휘한단 말인가? 오늘부터 이 고인물을 제대로 휘저어주지. 윤재혁은 옆자리에 앉은 자신의 충복 정민준 소령 투 김우진 소령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령관의 콧대를 꺾어놓는 걸세. 군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첫날부터 똑똑히 각인시켜줘야지. 그래야 내 앞에서 딴 생각을 못할 테니. 김소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윤재혁의 이런 독선적인 성격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차량이 100호 부대 본청 앞에 멈춰 서자 단 참모들이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달려나와 도열했다. 윤재혁은 그들의 요란한 경례를 본체만체하며 건물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의 등장을 모든 이의 뼛속 깊이 새겨 넣는 것이었다. 복도를 올리는 그의 요란한 구두 발소리는 마치 새로운 폭군의 등장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야에 거슬리는 존재 하나가 들어왔다. 단장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 중앙, 낡아 빠진 전투복 차림의 애군 하나가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허름한 차림새. 아무리 봐도 일선 부대에서 잠시 파견 나온 급 간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새로 부임한 장군과 그의 수행단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윤재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과민의 길을 막아서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해이해진 군기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삼을 완벽한 재물이 제 발로 나타나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에 더욱 힘을 주며 복도를 쩔렁쩔렁 울리는 발소리로 위협감을 과시하며 그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참모들은 숨을 죽였다. 곧 벌어질 뿔상사를 예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걸음 앞으로 좁혀졌을 때 여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푹 눌러쓴 전투모 그늘 아래로 서리처럼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 눈은 윤재혁의 오만한 얼굴을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응시했다. 그 순간 윤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잠깐 움찔했다. 저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일 수 있는 종류의 시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성을 되찾았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가 여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지나갔다. 여군은 충격에 못 이겨 옆으로 휘청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윤재혁은 승리감에 도취해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경멸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여긴 놀이터가 아니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짧고 강렬한 충돌은 자신이 이 단이 새로운 지배자임을 알리는 완벽한 서곡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어깨를 밀쳤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군기 빠진 여군 하나를 훈계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연주한 그 오만한 서곡이 자신의 화려했던 교향곡을 파멸로 이끌 극의 시작이었음을. 그가 짓밟았다고 생각한 그 고요한 존재가 사실은 이 성체 전체를 지배하는 얼음의 여왕이었음을. 그는 막 깨어난 용의 턱 밑에서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리고 만 것이었다. 차설경은 어깨에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멀어져 가는 윤재혁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전투모 그늘 아래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치 혹한의 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물 아래의 깊은 심연처럼. 그녀가 오늘 새벽부터 이 낡은 전투복 차림으로 백호 부대 본청을 배회하고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 소개 활자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자신의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만을 진실로 여겼다. 특히 오늘처럼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는 날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부대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하곤 했다. 그것이 그녀가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전군이 두려워하는 설리여왕 투 설경여왕으로 불리게 된 이유였다. 오늘 아침 그녀는 예하 제13 특수임무여단 트5 특수임무대대 통칭 독수리 부대 트5 후표범 부대의 생활관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침상과 유효 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직접 확인한 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군 전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 윤재혁 중장은 자신의 그 오만한 행동 하나로 자신이 바로 그 병폐의 가장 전형적인 상징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사령관 전속 부관 이선우 소령 두 한지훈 소령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윤재혁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차설경의 눈짓 하나에 발을 뗄 수 없었다. 나는 괜찮네. 차설경은 짧게 대답하며 어리를 툭툭 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조각 같은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저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제707 특수임무단 신임 단장 윤재혁 중장입니다. 윤재혁. 차설경은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마치 사냥감의 이름을 확인하는 사자처럼. 그는 오늘 나를 밀친 것이 아닐세.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전우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밀쳐낸 거야. 저런 자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저 그가 자신의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파는지 조용히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되네. 그녀의 말에 한소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설경은 개인적인 모욕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윤재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를 군 전체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그녀의 침묵은 용서가 아니라 가장 잔혹한 심판을 예고하는 전조곡이었던 것이다. 한편 단장 집무실에 도착한 윤재혁은 자신이 연출한 사건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는 낡고 칙칙한 집무실을 둘러보며 참모장에게 호통을 쳤다. 이게 사람이 일하는 방이야? 창고야? 당장 인테리어 업자 불러. 내 격에 맞게 전부 뜯어고쳐. 바닥부터 벽지, 가구까지 전부 최고급으로. 예산은 걱정 말고. 참모장이 병사 복지 예산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윤재혁은 코웃음을 쳤다. 병사들 복지? 내가 이 단을 강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복지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의 아나무인격 태도의 참모들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복도에서 마주쳤던 여군에 대해서는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밟고 지나간 수많은 돌멩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차설경은 부관에게 부임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이제 허름한 전투복을 벗고 별내 개가 빛나는 정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췄다. 거기에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여군이 아니라 수십만 특전 장병의 목숨을 책임지는 육군 특수전 사령관 차설경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곧 열릴 부임식에서 윤재혁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가 자신이 아침에 오만하게 밀쳐냈던 그 여군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오를까? 생각하자 차설경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막 무대에 오른 주연 배우가 자신의 첫 등장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를 깨닫게 될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백호 부대의 대연병장은 부임식을 위해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로 가득 찼다. 단상 중앙에선 윤재혁 중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무대라고 생각하니 가슴 벅찬 희열이 차올랐다. 그는 곧 등장할 사령관 설경 대장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적당한 존중을 표하는 척하면서도 야전 부대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할 생각이었다. 사령관님 입장 행사 사회자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군악대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단상 뒤편으로 쏠렸다. 레드 카펫 끝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 특수전 사령관 차설경 대장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대장 정복, 어깨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네 개의 별.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연병장의 공기를 압도했다. 단상 위의 모든 장성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윤재혁 역시 마지못해 몸을 돌려 거수 경례를 했다. 그는 아직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차설경은 단상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왔다. 마침내 단상에 올라 장성들의 경례를 가벼운 목례로 받은 뒤 윤재혁의 바로 옆 단상 중앙에 섰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참모장의 구령에 따라 윤재혁은 다시 한번 경례를 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성 장군 차설경.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침에 자신이 복도에서 마주쳤던 서리처럼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눈빛. 자신이 군기를 잡겠다며 오만하게 밀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라고 경멸했던 바로 그 여군의 눈빛이었다. 윤재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불타버렸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온몸은 이미 진실을 깨닫고 있었다.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심장은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특수전 사령관이 그런 허름한 전투복 차림으로 혼자 복도를 돌아다닐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저주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상관을 못 알아본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군의 위계질서와 명예를 자신의 손으로 짓밟았고 사령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겼다. 그리고 그 상대는 군 전체에서도 가장 냉혹하고 철두철미하기로 소문난 설경 여왕 차설경이었다. 차설경은 그런 그의 내면의 붕괴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그를 지그시 응시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차라리 비웃음이나 분노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부임식 절차에 따라 차설경은 윤재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처음 뵙는군요. 윤 단장. 처음 뵙는군요. 그 한마디가 윤재혁의 고막을 찢고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아침의 일을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일로 만들어줌과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로 낙인 찍어버렸다. 이것은 관용을 빙자한 가장 완벽한 선전포고였다. 윤재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양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게 갈라졌다. 그가 그토록 꿈꾸던 화려한 부임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가면무도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 무대 위에서 설경 여왕의 손에 목줄이 채워진 어리광대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춤을 춰야만 했다. 그녀가 연주하는 비극의 선율에 맞춰서 부임식이 끝나고 이어진 다과회는 윤재혁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차설경은 시종일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다른 장성들에게 그를 소개했다. 그녀의 모든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얼음으로 벼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소개하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윤재혁 단장일세. 아주 열정이 넘치는 친구야. 얼마나 급했으면 오늘 아침 일찍부터 혼자 부대를 돌아다니다가
나랑 우연히 마주쳤다지. 뭔가 열정과 우연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윤재혁은 얼굴이 화끈거려 죽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급함과 오만함을 열정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 백호 부대의 안전을 책임질 테니 다들 기대가 크네. 이번에는 안전이었다. 마침내 자신이 흑표범 부대에서 목격했던 안전 불감증의 현실을 꼬집는 동시에 앞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안전이라는 잣대로 지켜보겠다는 서늘한 경고였다. 윤재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 다과회가 끝나고 차설경이 사령부로 돌아간 뒤 윤재혁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술을 들이켰다. 분노와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이대로 차설경의 발밑에서 놀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가 자신을 짓밟으려 한다면 자신은 실력으로 그녀를 뛰어넘어 군 전체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그의 선택은 완벽한 작전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곧 있을 합동작전회의에서 모두가 경악할 만한 혁신적인 작전 계획을 발표하여 차설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생각이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작전 지도에 매달렸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작전명 이카루스-2의 작전명 독수리 강화였다. 적의 방공망을 뚫고 최단 시간에 핵심부를 타격하는 대담하고 파격적인 공중 강습 작전이었다. 성공만 한다면 군사 교범을 새로 써야 할 정도의 걸작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작전 회의 당일 윤재혁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데이터를 동원하여 독수리 강화 작전의 위대함을 열정적으로 브리핑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지휘관들은 그의 대담한 구상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윤재혁은 의기양양하게 차설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도 자신의 천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감탄 섞인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차설경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훌륭한 소설이군.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윤 단장, 자네의 소설에는 가장 중요한 현실성이 빠져 있군. 차설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떠있는 작전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첫째, 침투 경로의 기상. 자네가 선택한 이 항로는 여름철 태풍의 길목이다. 작전 시기에 태풍과 마주칠 확률이 50%가 넘어 수송기 편대 전체가 공중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이건 작전이 아니라 집단 자살 행위지. 둘째, 강화 지점의 환경. 이곳은 겉보기엔 평탄한 고원지대 같지만 실제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석회암 동굴지대다. 착지하는 순간 땅이 무너져 내려 병사들이 산 채로 매장될 수 있어. 이런 기본적인 지형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았나? 셋째, 퇴출 계획. 자네 계획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만 있지 어떻게 살아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단 한 줄도 없군. 병사들을 적진 한복판에 버리고 오겠다는 건가? 자네에게 병사들은 임무 완수를 위해 소모되어도 좋은 부품에 불과한가? 차설경의 지적은 송곳처럼 날카로웠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윤재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작전의 화려함에 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병사들의 생명을 간과했던 것이다. 차설경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회의실의 모든 지휘관들을 향해 선언했다.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아들들을 살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부하라도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작전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할 망상이 불과합니다. 독수리 강화 작전은 전면 폐기한다. 그녀의 선언은 윤재혁에게 내려진 공개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야심작은 한순간의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는 군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는 깨달았다. 차설경은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병사의 생명이라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의명분을 칼날로 삼아 자신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베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윤재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올가미려는 차설경의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전단이 완벽한 부대 만들기를 지시했다. 차설경이 그토록 중시하는 안전과 복지에서 단 하나의 흠도 찾아볼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꾸며내라는 지시였다. 이 지시는 단 전체의 재앙과도 같았다. 지휘관들은 윤재혁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낡은 시설은 페인트 칠로 덮였고 부족한 물자는 허위 보고서로 채워졌다. 병사들의 고충과 위험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병영내에서는 우리의 목숨 값으로 장군님 외추 단장님 심기를 보좌한다는 자조 섞인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제13특수임무여단 트5 특수임무대대 흑표범 부대의 박지훈 하사 트5 최수호 중사는 그 속삭임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가장 위험한 폭파물 처리반의 부반장이었다. 그는 낡고 불안정한 기폭장치와 방호복의 교체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대대장은 서류상으로는 이미 신형으로 교체됐으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괜히 단장님 심기 거슬러서 부대 전체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 윽박지를 뿐이었다. 최 중사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낡은 장비로 훈련에 나설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더 이상 지휘 계통을 신뢰할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 진정으로 병사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행정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사령관님께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실과 지휘관들의 기만적인 행태를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다. 이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외출을 핑계로 부대를 빠져나와 그 익명의 편지를 사령부로 발송했다. 그는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누군가는 이 미친 현실을 향해 비명을 질러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의 그 절박한 속삭임은 이제 설경 여왕의 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최수호 중사의 익명 편지는 차설경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녀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단 한 번의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의 주변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추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을 넘어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다. 감찰실장 당장 들어오라고 하게 그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한지훈 소령은 즉시 비상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사령부 감찰실장인 최민규 대령, 두 박진태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차설경은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편지를 다 읽은 박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사령관님, 이것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즉시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제707 특수임무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의하네. 하지만 이번 감찰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네. 윤재혁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돼. 차설경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에게 사령부 최고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감찰팀을 꾸려 한 점의 그림자처럼 움직일 것을 지시했다. 다음 날 새벽, 감찰의 칼바람이 백호 부대를 덮쳤다.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뉜 감찰팀은 단사령부와 예하 부대들을 동시에 급습했다. 그들은 사전 통보도 없이 사무실과 내무반, 창고를 샅샅이 뒤지며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했다. 윤재혁의 최측근들은 단장님의 허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며 저항했지만 사령관 직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감찰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윤재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같이 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왕국은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그는 자신의 성에 갇힌 포로 신세가 되었다. 감찰팀의 조사는 끈질기고 치밀했다.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고 조작된 회계 장부가 드러났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던 관련자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말단 간부들과 병사들은 그동안 겪었던 부조리와 억울함을 앞다투어 쏟아냈다. 비리의 고구마 줄기는 파면 팔수록 끝없이 딸려 나왔다. 모든 증언과 증거는 단 한 사람, 윤재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부패의 정점이자 모든 거짓의 시작점이었다. 그의 견고했던 성벽은 이제 발밑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특별 감찰이 진행되던 중 박진태 대령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차설경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다. 사령관님, 윤재혁 단장이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전용하여 자신의 집무실과 관사를 호화롭게 리모델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설경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병사들은 낡은 장비와 시설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정작 지휘관은 그들의 피 같은 돈으로 자신의 안락한 세상을 꾸몄단 말인가? 감찰팀이 확보한 자료는 경악스러웠다.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 유럽에서 수입한 고가의 앤티크 가구, 수백만 원짜리 음향시설까지. 윤재혁의 집무실과 관사는 군 지휘관의 공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노후 장비 교체비, 병영 생활 개선 사업비 같은 항목으로 위장되어 지출되었다. 차설경은 폭파물 처리반의 낡은 방호복 사진과 윤재혁의 화려한 집무실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았다. 그 극명한 대비는 그녀의 가슴에 차가운 분노의 불을 질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군 지휘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였다.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하게 차설경은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군 내부의 징계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병사들의 목숨값을 자신의 사치에 쓴 장군 이보다 더 국민적인 공분을 살 만한 소재는 없었다. 그녀는 윤재혁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그리고 윤재혁 단장에 대한 최종 조사는 내가 직접 하겠네. 그녀는 법적인 처벌을 넘어 한 인간의 병든 영혼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그가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는지,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윤재혁에 대한 특별 감찰 결과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는 즉각 윤재혁을 보직 해임하고 육군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피징계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재혁은 모든 것을 잃은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위원회에는 차설경 역시 배석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징계위원장이 윤재혁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차설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복잡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할 말 없습니다.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신 같은 지휘관을 제가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요? 만약 조금 더 일찍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그날 아침처럼 저의 오만함을 꾸짖어주는 진짜 군인을 만났더라면 저 역시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후회이자 교활한 변명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죄를 씻을 수는 없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그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 파면을 선고했다. 그의 군 생활 수십 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윤재혁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퇴장한 뒤 회의실을 나서는 차설경에게 육군참모총장 두 육군참모차장이 다가와 말했다. 하 장군 투 차 장군, 정말 고생 많았네. 덕분에 우리 군이 곪은 상처를 도려낼 수 있었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차설경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설령 그것이 정의를 위한 과정이었다 해도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군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픈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윤재혁이 떠난 백호 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신임 단장은 병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덕장이었고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낡은 시설과 장비가 교체되었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대신 합리적인 소통이 자리 잡았다. 익명의 편지를 썼던 최수호 중사는 조용한 영웅이 되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부대 내에 알려지며 많은 병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더 이상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차설경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순찰에 나섰다. 그녀가 찾은 곳은 특수임무대대 흑표범 부대였다. 위험천만했던 폭파물 처리반의 훈련장은 최신 안전설비로 가득 차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직도 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윤재혁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이제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줄 수많은 전우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권력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며 별의 무게는 어깨가 아니라
가슴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진리. 그녀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꺼이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향하는 설경, 영으로 남을 것이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윤재혁의 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차설경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윤재혁은 거대한 부패 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육사 출신 파벌 통칭 북극성회 투 금성회가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윤재혁의 파면을 자신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설경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었다. 보수적인 군사 전문 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강경한 여장군의 독단적인 감찰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식의 기사와 글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차설경 사령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유능한 야전 지휘관을 희생시켰다는 음모론도 고개를 들었다.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을 캐내려는 비열한 시도까지 있었다. 차설경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언론의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실질적인 개혁 조치들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사령부 내에 장병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병사들이 익명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했다. 또한 모든 부대의 안전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하지만 금성회의 저항은 집요했다. 그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하여 차설경의 예산안을 삭감하고 그녀가 추진하는 개혁의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따르는 개혁파와 금성회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벌어졌다. 사령부는 거대한 내전 상태에 빠진 것과 같았다. 한지훈 소령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차설경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령관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잠시 숨을 고르시는 것이 전쟁터에서 숨을 고르는 군인은 죽네. 이소령 차설경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내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지. 하지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아. 이 싸움은 단순히 나와 금성회의 싸움이 아닐세.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의 싸움이야. 그녀의 눈빛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그것이 윤재혁의 몰락을 헛되이 만들지 않고 최수호 중사와 같은 수많은 병사들의 용기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더 나은 군대를 꿈꾸는 수많은 병사들의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금성회의 공세가 거세지던 어느 날, 차설경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받았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제목은 10여 년 전 그녀가 대령 시절 지휘했던 해외 파병 부대 청룡부대 두 아크 부대에서 발생했던 한 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지휘 책임 문제였다. 당시 그 사건은 전투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사로 종결되었었다. 하지만 금성회는 유가족을 설득하여 재조사를 청원하게 만들었고 마치 차설경이 무리한 작전 지시로 병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 그것은 그녀의 군 경력에서 유일한 흠결이자 가장 아픈 상처였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끈질겼다. 그들은 당시 부대원들을 일일이 소환하여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차설경은 10여 년 만에 다시 과거의 망령과 마주해야 했다. 매일 밤 그녀는 작전 중 죽어간 젊은 병사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괴로워했다. 그녀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자 사령부 내의 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녀를 따르던 이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리거나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차설경은 혼자서 묵묵히 진실을 되짚어 나갔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당시의 작전 일지와 교신 기록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당시의 기록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당시 사망한 병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교신 내용이었다. 그 교신 내용은 공식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금성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과거의 망령을 영원히 잠재우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차설경은 자신이 찾아낸 단서를 가지고 당시 작전에 함께 참여했던 옛 부하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대부분은 이미 전역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군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꺼렸다. 그들은 금성회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조사단의 거짓 진술을 한 상태였다. 차설경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설득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지 않겠네. 다만 진실을 말해 줄 용기를 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죽은 김상병 투 박상병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군의 남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수많은 후배들을 위해서.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짊어진다면 감당할 수 있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옛 부하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박상병과 가장 친했던 박중사 투 강중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금성회 소속의 한장성이 자신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하여 차설경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공식 보고서에 누락되었던 당시의 현장 영상 원본을 그녀에게 건넸다. 영상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박상병은 차설경의 무리한 작전 지시가 아니라 적의 기습적인 폭격으로부터 동료를 구하려다 희생된 것이었다. 그는 영웅적인 전사자였지 지휘관의 실수로 인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차설경은 국방부 장관을 독대했다. 그녀는 장관 앞에서 영상 원본과 강 중사의 고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국방부 장관은 재조사를 지시했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특별조사단을 해체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금성회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약속했다. 과거의 망령을 몰아낸 차설경은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성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군 내부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진실의 무게는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된 후 차설경의 개혁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군 내부의 여론은 완전히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국회와 국민들의 지지 또한 뜨거웠다. 그녀가 추진했던 병영 문화 혁신과 군수 비리 척결은 군 전체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정부는 사상 최초로 합동참모의장 트5의 육군참모총장의 여성을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차설경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명실상부한 군의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올랐다. 설경 여왕이 마침내 서리의 왕좌에 오른 순간이었다. 육군참모총장 취임식 날, 그녀는 연설대 앞에서 전군 장병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향한 우리 모두의 열망입니다. 저의 어깨 위에 놓인 인의 개의 별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전우들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무한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너머 저 멀리 빛나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왕좌는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부패와 낡은 관습에 맞서 싸우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숭고하고도 외로운 싸움.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망과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차설경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서리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로. 그러나